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이 실전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기존에 공부를 안 하다가 이 실전 모의고사만 처음 수강하는 경우에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의 이론 강의, 기본 강의, 심화 강의,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정도까지 이 세 가지 과정을 들었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합니다. 물론 매우 중요한 것은 이론 정리를 간단히나마 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배우지 않은 내용들도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 텐데 집에서 문제를 먼저 풀어 오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 보는데 저는 이제 출제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풀어보고 또 다시 한번 풀어봤는데 시간이 뭐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과목이 20분이죠. 그러냐 마킹 포함해야 되니까 적어도 18분 내에 풀 수 있어야 돼요. 때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 세 과목이라고 하면 서울시 간호직을 예를 들게요. 그럼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 간호 이렇게 있을 때 생물 문제가 맨 앞에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먼저 푸느냐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차례대로 푸는 게 보통 좋을 거고, 그런데 이제 생물의 때에 따라서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렵게 나오죠. 때에 따라서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생물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20분이 약간 더 초과될 수 있지만 연습은 20분 이내에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평상시 연습할 때는 18분 재놓고 풀고, 그런데 18분 지났는데 18분까지 다 못 풀었어. 그냥 계속 푸세요. 시간만 그때 체크하고 내가 몇 번까지만 몇 개를 못 풀었나만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위해서 미리 문제를 3회씩 풀어보는 것은 풀고 나서 뭐 내용을 찾아보고 이럴 시간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 듣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제 그때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그때 관련된 이론들, 물론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거기서 이제 이거 외에도 나는 뭔가를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기존에 공부했던 교재로 뭐 하이탑 기본 교재랄지 아니면 하이스코어 심화 교재랄지 이런 것들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요건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이건 중요하다. 이런 느낌들이 오죠. 이제 그런 느낌들이 왔을 때 이제 합격권에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바로 1회부터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1번은 식물 호르몬에 대한 얘기죠. 식물 종자의 휴면과 발화는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되는데 종자가 발화할 때 줄어들고 그리고 늘어나는 것이 뭐냐 물어봤죠. 그러면 종자 발화를 촉진하는 것은 지베렐린이 대표적이죠. 지베렐린. 사이토키닌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주로 지베렐린. 그리고 발화를 억제하는 것은 앱시스산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식물 호르몬 여러분에게 좀 생소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익숙하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고 있다면 1번의 답 1번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앱시스산은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굳이 적으려고 하지 말고 하이스코 찾아서 그때 적으면 됩니다. 지금은 듣는 걸로. 물론 제가 뭐 적을 여유가 있으면 적어도 좋고. 그래서 생장 억제, 생장 억제. 매우 중요한 것은 수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수분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얘기는 수분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적은 것, 수분이 부족할 때. 물론 수분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식물학에서 식물 파트에서 수분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그럴 때 기공을 폐쇄시키는 데 관여하죠. 그리고 휴면. 그 다음에 지벨린은 종자뿐만 아니라 눈의 발화도 촉진하고 줄기신장. 그런데 세포 분열도 촉진하죠. 옥신의 경우에는 길이 생장을 주로 담당하는데 이때 세포 신장을 촉진하는 것이지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옥신이 형성층에서는 세포 분열을 촉진합니다.
그러나 생장점에서 세포 분열을 촉진하진 않습니다. 옥신은 생장점에서, 줄기 끝 생장점에서 만들어져서 뿌리 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옥신은 세포 분열을 촉진하지 않는다. 그냥 세포 신장. 그런데 지베렐린 또 사이토키닌은 세포 분열을 촉진하기도 하죠. 그리고 지베렐린은 개화에 관여하고 꽃가루 발달에 또 관여하죠. 또한 화분관 생장, 그리고 과일 발생. 이것은 발생입니다. 발생, 생기는 거. 그러니까 수분되지 않은 꽃의 암술무리에 지베렐린을 발라주면 열매가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농가에서 이런 지베렐린뿐만 아니라 옥신을 함께 처리하죠. 그런데 과일을 성숙시키는 호르몬은 저 4번에 나와 있는 에틸렌. 그러니까 과일 발생하고 과일 숙성 또는 성숙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다시 과일 발생 그러면 지베렐린. 물론 옥신도 관여하고, 그리고 과일 성숙 그러면 에틸렌. 그리고 지베렐린이 절간 생장을 담당하기도 하죠.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죠. 절간 생장. 그리고 3번의 옥신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면 줄기 신장, 그리고 곁뿌리와 부정근 형성, 역시 열매 발달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정단우성, 그리고 굴성, 그리고 물관 형성에도 관여하죠. 물관 형성. 브라시노스테로이드가 물관 형성에 관여하는데, 물관 형성, 옥신도 물관 형성에 관여를 하죠. 또한 옥신은 잎의 탈리지연, 그러니까 낙엽지는 것을 늦춘다는 얘기입니다. 억제한다는 얘기. 에틸렌은 기체 호르몬이죠. 기체 호르몬. 그런데 아까 과일 성숙에 관여해서 과일을 보관할 때는 가끔 환기를 시켜줘야 되죠. 기체 호르몬이기 때문에 도미노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반에서 얘기했지만 밀폐된 그 그릇에, 락앤락과 같은 밀폐된 그릇에 그러니까 잘 익은 과일과 덜 익은 과일을 넣어두면 덜 익은 과일이 더 쉽게 익죠. 기체이기 때문에 에틸렌이. 그리고 에틸렌은 옥신 효과를 상쇄시키죠. 그리고 노화, 낙엽에 관여하고 또 유식물의 삼중 반응.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종자가 발화되어서 이제 식물이 막 자라기 시작할 때, 그래서 줄기 신장 둔화, 그리고 비우화, 그리고 수평생장. 줄기 신장 둔화, 줄기 비우화, 줄기 수평생장. 이걸 삼중 반응이라고 하는데 에틸렌이 관여하죠. 2번 겁니다. 동물 조직은 여기 지금 네 종류로, 즉 상피 조직, 결합 조직, 신경 조직, 근육 조직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눴는데 5종류로 나눌 수도 있죠. 신경 조직을 더 나눠서, 그러니까 지금 이 네 종류로 나눌 때는 신경세포와 그리고 신경세포를 도와주는 교세포, 아교세포가 포함되어 있죠. 이걸 더 나눌 때는 신경조직과 5종류 나눌 때는 신경조직, 그리고 아교조직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결합조직에 해당되는 거, 혈액, 뼈, 즉 골이죠, 골. 그리고 연골도 결합조직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지방조직도. 그 다음에 성긴결합조직이라고 해서 피부 아래쪽에 있는 성긴결합조직. 그 다음에 힘줄, 인대도 결합조직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건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답은 1번. 결합조직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세포간 물질이 많다, 적다. 세포간 물질이, 혈액 생각해 보세요. 혈액은 혈장에 혈구들이 떠다니고 있죠. 그 혈구는 세포입니다. 물론 그 혈구 중에, 그러니까 혈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중에 세포가 아닌 것은 혈구죠. 혈구는 세포 조각이야, 조각 난 거.
그래서 그 혈장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세포 외의 기질에 해당되는 거야. 세포 바깥쪽에는 그 혈장의 세포의 기질에 세포가 둥둥 떠다녀 있죠. 그럼 세포 간, 세포 사이의 물질이 풍부한 거죠. 그래서 결합 조직은 세포 간 물질이 풍부하다. 3번 탄소를 기초로 한 분자를 유기화합물이라고 한다. 줄여서 유기물. 더 정확하게 유기물을 정의해보면 탄소와 수소를 갖는 물질, C와 H를 갖는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 이런 것들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단백질은 1차 구조부터 4차 구조까지 있는데 1차 구조는 아미노산의 서열, 2차 구조는 NH기와 CO기 사이, 한 아미노산의 NH기와 몇 개 떨어져 있는 CO기 사이에서의 수소결합. 그리고 2차 구조가 3차 구조를 이룰 수 있죠. 3차 구조가 2개 이상 모여져 있는 것이 4차 구조고, 그러니까 4차 구조 속에 3차 구조가, 3차 구조 속에 2차 구조가, 2차 구조 속에 1차 구조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3차 구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 3차 구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소수성 상호작용. 다른 말로 물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극성 알기간에 아미노산의 알기가 있죠. 그 극성 알기간의 수소결합, 그리고 이온 결합, 그리고 이황화 결합 같은 일종의 공결합, 그리고 반데르발스 인력 이런 것들이 3차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이황화 결합은 3차 구조를 강화할 수 있죠. 물론 이러한 이황화 결합은 꼭 3차 구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차 구조에도 이황화 결합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에 케라틴, 머리카락에 이황화 결합이 있고, 그 파마에 올리는 이황화 결합을 끊었다가 좀 더 멀리 있는 황과 황 사이에, 황을 갖고 있는 아미노산 사이 이황화 결합인데, 더 구체적으로 시스테인까지 암기하세요. 그래서 한 시스테인과 조금 떨어져 있는 시스테인 간의 이황화를 끊었다가 더 멀리 있는 시스테인과 이황화 결합을 시키니까 머리가 꼬부라지겠죠. 그래서 2차 구조에도 이황화 결합이 있습니다. 어쨌건 3차 구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를 하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틀린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2번 글리코젠은 동물의 저장형 다당류이고 식물의 저장형 다당류는 녹말이죠. 셀룰로스는 식물의 구조적 다당류죠. 즉 세포벽을 구성하죠. 3번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은 중합체로 이루어져 있다. 중합체라는 것은 단량체가 2개 이상 결합한 거죠. 단량체를 그냥 동그라미로 표시할게요. 그럼 그 단량체가 2개 연결되어 있으면, 물론 이러한 결합은 공유 결합이죠. 그래서 2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이합체, 이중합체, 여러 개 결합되어 있을 때 이제 우리는 폴리머. 물론 이것도 이제 중합체. 물론 2개만 있어도 중합체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개 있어도 중합체고. 그런데 탄수화물, 녹말을 예를 들면, 녹말은 아밀로스, 그리고 아밀로펙틴의 혼합물이죠. 물론 아밀로스로만 되어 있는, 또는 아밀로펙틴으로만 되어 있는 녹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건 탄수화물은 단당류, 예를 들어서 녹말, 포도당들의 결합이죠. 포도당들의 결합.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의 결합. 그런데 지질은 중성지방을 예를 들면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죠. 이런 건 단량체가 아니죠. 이해돼? 그래서 지질은 중합체가 아닙니다. 강조했었죠. 그래서 지질이라는 건 중성지방, 인지질, 그리고 콜레스테롤 기억해야 되죠. 스테로이드. 그래서 지질 때문에 틀린 내용. 그래서 3번 쉽게 답 고를 수 있겠고, 4번 다중결합. 이중결합 이상이면 다중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탄소와 탄소가 공결합 한 개 하면
단일 결합. 2개 하면 이중 결합, 3개 하면 삼중 결합, 4개는 없어요. 그럼 2개 이상일 때, 2개나 3개일 때 이것을 다중 결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포화와 불포화의 개념은, 포화는 그러니까 지방산 구조를 그려보면 COOH 뭐 순서 바꾸고 그래도 상관없고, 이 카복식이가 있고요. 탄소가 쪼로록 연결되어 있는데, 얘가 탄소 하나에 수소가 이같이 이제 여기서부터 2개씩, 맨 마지막에는 당연히 3개가 있어야 되죠. 이런 경우에 포화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그래서 포화지방산. 그럼 포화지방산의 경우에는 탄소와 탄소 사이는 모두 단일 결합만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수소가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더 그릴게요. 그럼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수소가 없다. 그러면 탄소와 탄소의 공해를 하나 더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탄소 주변에 수소가 가득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고, 그럼 불포화 지방산은 이중 결합을 갖게 되죠. 맞죠? 그래서 포화, 불포화에서 동식물, 물론 일반적으로, 그래서 포화니까 이중결합이 없어. 불포화니까 이중결합이 있어.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은 포화지방산을 갖고 있는 포화지방이 더 높고 불포화지방이 더 낮죠. 그래서 더 유동적이죠. 이래지. 자, 4번 갑니다. 발효를, 물론 여기서는 알코올 발효겠죠. 정확하게 내용을 기억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리 어려운 건 아니에요. 효모는 유기호흡도 하고 그다음에 발효도 하죠. 그래서 산소가 있을 때는 유기호흡을 하고 산소가 없을 때는 발효, 더 구체적으로 알코올 발효. 이 녀석은 알코올 발효. 그래서 이런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죠. 물론 더 많은 에너지는 유기호흡에서. 자, 그래서 이런 알코올 발효, 그래서 알코올 만들 때, 또 빵 만들 때 또 쓸 수 있죠. 빵을 부풀게 할 때. 기억나지? 그럼 효모가 생산한 물질을 보기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공부가 된 사람은 알코올,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물 나오나? 안 나오지. 정리 한번 할게요. 일단 해당 과정, 포도당부터. 포도당 C6H12O6, 산소 유무에 관계없이 두 분자의 피로부산으로 산화되죠. 산화된다는 얘기는 수소 이온과 전자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그래서 NAD 플러스라는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가 포도당에 있는 수소 이온과 전자를 떼어서 NADH, 그리고 수소 이온 이렇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ATP를 2개 만들어내죠. 물론 2개 쓰고 4개 만들어내는데 계산해서 2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소가 있으면 이제 이 NADH에서 전자가 빠져나와서 전자 전달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전자 전달 과정을 거치고, 물론 이 녀석이 아세틸코A를 거쳐서 시트르산회로, 즉 크랩스회로 들어가고, 그런데 산소가 없으면, 그런데 결국 그 전자 전달 과정은 이 NADH를 NAD 플러스로 바꿔주는 거야. FADH2를 생략할게요. 그 NAD 플러스가 만들어지니까 다시 해당 과정이 일어나고 ATP를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전자 전달 과정이 없으면 이 과정이 일어나기 어렵죠. 못 일어나지. 그래서 전자 전달이 아닌 다른 과정을 통해서 NADH를 NAD 플러스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야 해당 과정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피로부산이 아세트알데히드 거쳐서, 그러니까 탄소 개수 맞춰보면 CO2 2개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두 분자의 에탄올로 바뀌죠. C2H5OH. 수소 개수 맞추려면 이 녀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발효 NAD 플러스를 만들기 위함이야. NADH를 NAD 플러스로 산화시켜야 그래야 또 해당 과정에 쓸 수 있죠. 그럼 이러한 알코올 발효에서 만들어지는 거 에탄올 그리고 이산화탄소 뿐이죠. 그지? 물론 NADH가 당연히 NAD 플러스로 산화되고 그러나 물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넘겨서 5번. 아까 결합조직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얘기했죠. 혈장이라는 액체. 어떻게 보면 이게 세포의 기질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에 떠다니는 여러 물질 및 살아있는 세포로 되어 있다. 살아있는 세포. 여러 가지 물질. 그러니까 혈장 단백질이겠죠. 그래서 살아서 혈장에 떠다니는 세포를 골라라 그랬어. 아까 언급한 것처럼 혈소판은 세포 조각이야.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아. 백혈구 살아있죠. 적혈구 살아있죠.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중에서 핵을 갖고 있는 것은 백혈구밖에 없죠. 그러니까 핵형 분석하려면 백혈구 써야 되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3번. 6번. 사람의 귀는 여러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청각과 관련된 것은 그랬죠. 달팽이관이죠. 그죠? 달팽이관 속에 청세포, 청신경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1번이 답이고 반고리관은 회전 담당하죠. 그리고 타원주머니, 둥근주머니라고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타원주머니를 통낭, 한자로 통낭이라고도 하고 주머니겠죠. 둥근주머니를 소낭, 통낭, 소낭. 이 소낭을 또 구형낭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둥글다고 해서. 이 통낭과 소낭이 바로 전정기관을 구성합니다. 전정기관은 요 수평 유지에 관여하죠. 특히 말하면, 다시 말하면 몸의 기울기, 즉 더 정확하게 머리 기울어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답 1번이었고요. 전정기관 기울기, 몸의 기울어짐이라고 쓸게요. 자, 넘겨서 7번. 토니서티 그러면 긴장성 또는 탄력성 이런 뜻인데 물의 이동과 관련하여 세포가 물을 얻거나 잃게 하는 또 이 문장 가지고 막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직관적으로 쭉 넘어가는 거야. 새로운 용어 나왔다 해서 뚫지 말고 그냥 쭉 봐. 실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문장은 상관없어.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야. 그래서 고장에 세포의 삼투압보다 주변 농도가 더 높을 때 그 주변 농도 그러니까 농도라 그러면 세포의 농도보다 바깥쪽 농도가 더 높을 때 그 요 녀석을 고장에 끌어오죠. 주변 농도가 더 낮을 때 그걸 저장해 다는 얘기고 그래서 세포와 이들 용액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 우리가 기본반에서도 배운 내용인데 동물세포 그리고 식물세포를 각각 등장액, 저장액, 고장에 넣었을 때 자, 머릿속 생각해보세요. 등장액 같다. 변화 없죠? 변화 없다. 문자 쓸게요. 저장액에 집어넣었다. 그럼 동물세포는 물을 흡수하죠. 저 농도에서 그 농도로. 그러니까 세포가 부풀어지다가 견뎌내지 못하면 터지죠. 그래서 용혈, 특히 적혈부 터지는 걸 용혈. 고장에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쪼그라들죠. 위축됐다고 표현할게요. 그런데 식물은 동물세포와 달리 식물세포는 세포막 바깥쪽에 세포벽을 갖고 있는데 세포벽은 셀룰로스가 여러 개, 또 셀룰로스 간에 수소결합을 하고 있어서 견고하죠. 그래서 터지지 않죠. 근데 부풀어지긴 하죠. 그래서 그 부풀어진 상태를 팽윤이라고 하고 그리고 고장에 집어넣으면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런데 세포벽은 어느 정도 그 모양을 유지하는데 세포벽 속에 들어있는 세포막이 쪼그라드니까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걸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원형질 분리. 그리고 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이 식물세포를 다시 저장에 집어넣으면 얘보다 더 낮은 농도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물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물이 들어가면서 세포막이 빵빵해져서 커져서 다시 세포에 달라붙겠죠. 이것을 원형질 복귀라고 하죠. 원형질 복귀.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식물세포를 저장에 집어넣었을 때 원형질 복귀가 일어나죠. 자, 틀린 걸 찾습니다. 1번 동물세포를 저장에 넣으면 용혈 터진다 맞고, 동물세포를 고장에 넣으면 원형질 분리는 식물세포에서, 그러니까 고장의 식물세포에서 그래서 틀렸죠. 3번 식물세포를 저장에 넣으면 빵빵해진다. 펭귄. 식물세포를 고장에 넣으면 원형질 분리. 그렇죠? 그래서 2번